네, 심재현 기자. 네, 지난 한 해 동안 참 정말 쏠쏠한 어떤 얘기들, 네.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재테크를 할 때 필요한 얘기들을 우리 심재현 기자가 콕콕 그때그때 잘 짚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세요. 네. 제가 직접 뵙고 여쭤본 분은 많지는 않지만, 네. 그래도 아주 고마워라 하십니다. 자, 오늘 얘기를 보니까 요새 참 그 장이 좀 어렵다 하는데, 네, 그죠? 그렇습니다. 우리 심재현 기자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네. 일반 대중들과 뭔가 달라야 한다. 이런 얘기. 네. 다시 말해서 좀 역발상 투자에 관한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. 네, 연초구에서 뭐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승패는 위기 때 갈라진다. 남들과 똑같이 하면 플러스 알파는 없다. 뭐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. 딱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야. 예, 그 남들과 똑같으면은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가 당연히 없겠죠. 남들 수준의 그런 그 수익률밖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 조금만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유 반장님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쯤으로 기억납니다. 저도 그때 한참 뉴스 뒤덮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97년, 98년 외환위기 때 그 국내 금융사에 투자했던 외국계 기관들이 굉장히 떼돈을 벌었다. 굉장한 차익을 많이 남겼다.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또 싼 값에 그 당시 97년 말 그때 싼 값에 국내 빌딩을 사들인 그 외국인들이 또 역시 많이 두세 배, 뭐 많게는 몇 배까지의 그 수익을 남겼다라는 얘기가 그 뉴스 지면들을 굉장히 많이 뒤덮었었는데요. 맞아요. 그때 당시에 국내 금융기관에 투자한 외국의 기관이 뭐 평가 차익이 한 5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.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보면서 한 분들은 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 뭐 허탈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느냐. 남들과 달랐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아무도 한국에 투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미리 내다보고 한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그만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공포에 투자를 하고 예정된 수익을 거뒀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죠.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채권이든 수익이든 다 잘 되죠. 근데 안 될 때가 문제거든요. 그때 남과 다르게 투자를 할 때, 그러니까 최근 상황하고 좀 맞물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유럽도 그렇고, 뭐 미국도 그렇고, 중국도 그렇고, 굉장히 안 좋을 때 남들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면은 연초에 조금 남들보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. 네. 근데 역발상 투자, 이 말은 참 쉬운데. 그렇죠. 참 이게 또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.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요. 그러니까 그 지난해 말에 저희가 항상 머니투데이에서 증권업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. 맞아요. 근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, 부동산, 뭐 주식, 채권,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쭤보는데 이번에 한 25% 정도 현금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. 현금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 현금 비중을 한 25% 정도 뭐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그 응답률이 나왔는데 이게 좀 높은 수준인 거죠?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현금 비중 이만큼 가져가라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, 뭐 펀드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비중이 25%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. 근데 굉장히 많은 건데 방금 유 반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래서 현금 그러니까 예금을 넣어놓고만 있으면은 플러스 알파 없는 거죠. 요즘에 뭐 거의 제로 금리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뭐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래서 이제 역발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유럽에 투자하자라는 게 하나의 역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유럽? 그렇죠. 그러니까 위기의 진앙지죠. 유럽은.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 뭐 이런 쪽을 둘 수 있는데 보면은 지난해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그 그리스에 투자하자라는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. 기사가 나온 다음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 2차례 더 걸쳐서 그리스에 투자하자라는 부분을 다뤘었습니다. 근데 다뤘는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 위주로 좀 다뤘습니다.
근데 이걸 약간 이제 증시 쪽으로 조금 옮겨서 투자처를 찾아보면은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 노른자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은행 뭐 유럽 은행도 흔들린다, 뭐 중앙은행도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맞아요. 유럽 기업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시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선진국에 있는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? 이거 이럴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퇴색됐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,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걸 생각할 때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유럽에 투자한다, 유럽 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할 때는 유럽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 지난해 유럽 기업에 투자한 우리나라 국내 펀드들의 그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예상 이상입니다. 그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금 좀 CG가 준비됐을 것 같은데요. 네. 제로인에 따르면 그 순자산 10억 원 이상의 그 펀드를 보면은 유럽 주식형 펀드 13개 평균 수익률이 20% 정도에 달합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런데 이게 10억 원 미만까지 하면은 20%를 넘거든요. 20% 조금 넘습니다. 근데 이때 국내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보자 그러면은 6%대 정도에 그칩니다. 네. 6.42% 정도고. 단연 높네요. 그죠? 예, 그렇죠. 저 해외 표가 지금 주식형 나와 있습니다. 펀드를 봐도 네. 12%대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에 비하면 3배 이상 많고 해외 주식형에 비해서도 한 2배 가까이 높은 그런 수익률이 지금 유럽 펀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지역별로 봐도 북미 주식형 펀드라든가 중국 주식형 펀드라든가 뭐 아시아 신흥국 이런 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. 유럽 주식형 펀드가.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역발상 해볼 필요가 있다. 유럽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유럽 뭐 그 위리스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잘 나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진국 그렇죠. 유럽이라는 건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 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뭐 역발상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지만 그 지금 위기의 진앙지라는 측면에서는 역발상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야 대단합니다. 네. 이거 사실상 재미난 얘기예요. 그죠? 그렇죠. 예. 그렇게 주식형 펀드, 국내 주식형 펀드 했는데 결국은 유럽 펀드가 더 많은, 훨씬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거는. 네. 설문조사,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도 내년 이제 유망한 펀드는 무엇이냐라고 여쭸을 때 해외 주식형 펀드 그중에서 유럽을 꼽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한 30%씩 됐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뭐 다른 또 투자처라든가 그런 얘기가 또 있나요 혹시? 역발상을 증시 적용해 볼 수 쪽을 있는.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제가 뭐 현금 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금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사실상 마이너스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금도 다 같은 예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금으로도 뭐 증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럽형 펀드까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약간 남들 그 예금에다 넣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예금이 외화 예금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화로 예금을 드는 건데 요즘에 왜 이게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. 환차손 때문에 그런 거죠. 환차익 때문에 그런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금융권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화은행의 그 거주자 외화 예금이 39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11월 달 들어서 약간 좀 꺾였는데요. 꺾인 건 있는데 10월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거주자 외화 예금이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국내 주소를 둔 법인이라든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가입한 외화 예금을 말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외환으로 들어간 예금이 더 늘고 있다는 거죠. 외화 예금. 왜 늘고 있냐 뭐 이렇게 보면은 국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만큼 늘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럴 수도 있고. 그리고 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더 예금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늘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환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들의 예금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차익을 통해서 차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들이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. 이런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은 남들 그 보통 예금보다는 좀 플러스 알파의 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더 이제 올해 또 그렇게 더 볼 수 있는 것은
올해 이제 환율 전망이 그렇습니다. 어. 그렇죠. 지금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정부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,060원대 원달러 환율이 1,060원대 초반에 여전히 머물고 있죠. 뭐 이런 식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은 여전히 워낙 강세 지금 기조 보이고 있고요. 그 증권업계에서도 지금 전망을 내놓는 거 보면 대부분 1,050원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1,050원대 1,050원. 안팎입니다. 그러니까 평균 1,050원대 안팎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민간 연구소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LG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역시 1,050원대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현대경제연구소 1,060원대인데 조금 높지만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. 최근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면서 일각에서는 1,000원선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지난해 말쯤 해가지고 1,000원선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경고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거를 감안을 할 때 외화 예금 들으면은 어느 정도의 환차익 계속 좀 그렇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야, 외화예금도 쏠쏠하군요. 네. 그렇습니다. 야, 외화예금 실제로 그런 거는 좀 부자들 위주로 좀 많이 좀 가입하는 상품 아닌가요? 좀 아닌가요? 그렇긴 하죠.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이라는 것이 좀 큰 그 굿즈를 넣어놔야지 이게 좀 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네.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큰 손들도 계실 거니까요. 당연히 있죠. 네. 야, 환율이 이제 1,000원 깨질 거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죠, 사실. 네, 그렇습니다.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말에 나왔는데 경상수지가 굉장히 흑자 기조 계속 가져가면서도 워낙 네, 예, 이렇게 수출이 잘 되면은 되니까. 환율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뭐 이런 쪽을 증시 쪽으로 하면은 뭐 그러면은 뭐 IT주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? 좀 약간 딴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보면 삼성전자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환율 수혜주 피해주의 예전 과거 공식, 환율 수혜주는 뭐 내수주고 피해주는 IT주다 이렇게 예전의 공식도 많이 좀 상당히 깨져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좀 바깥 얘기도 좀 드리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야, 좀 그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 네. 그 채권 쪽에 좀 뭔가 또 역발상을 또 적용해 볼 만한 게 좀 있나요? 예, 뭐 채권은 아니고요. 채권은 아니고.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한참 채권이 인기를 끌면서 했던 게 그 채권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고정된 맞아요. 수익이죠. 그것에 좀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인컴 펀드라고 작년에 또 뜨기도 했습니다. 인기를 좀 끌었죠. 그러니까 월지급식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담보된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역발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자 그대로 펴면은 거꾸로 발상한다. 그래가지고 청개구리 투자다. 그렇죠. 남들과 무조건 반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정한 역발상은 뭐냐 적어도 이렇게 여기저기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조류를 좀 시류를 앞서서 보는 거다.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역발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남들과 무조건 다른 시각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.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외국인이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. 한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. 이렇게 한 발 앞서서 보고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이라든가 빌딩을 매입하고 투자하고 이런 그 약간 한 발 앞서서 시작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항상 이런 시기에는요. 대단합니다. 네.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. 네.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성공하는 재테크 투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자, 심재현 기자와 함께한 역발상 투자로 올해 한번 신나는 아주 재미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심재현 기자 첫 방송 수고하셨습니다. 새해 네, 첫 방송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